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네 번째.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법 했고요. 오늘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86페이지. 186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할 차례입니다. 찾았어요? 네. 자, 거기 186페이지 법 이름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야. 일단 이제 6문제 나옵니다. 이 문항수 보면은 공부가 막 하기 싫어요. 6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저걸 해야 돼? 뭐 5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해야 돼? 농지법은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2문제 나오는데 해야 돼 저거? 다 포기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3개, 저기서 한 3개 걷어 먹어야지. 예. 법이 6개다 보니까 3개씩만 가져오면 3, 6, 18, 18문제거든요. 18문제인데 18문제를 내가 맞췄다 그러면 몇 점이냐면 몇 점이에요? 45점이에요. 예. 45점이니까 겨우 다 거기서 이렇게 합격하는 거거든. 45점하고 42.5점대가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의 신청 받아준 것도 있어가지고 하나 맞춰서 올라간 사람도 꽤 많았고, 내일 합격자 모임이거든요. 코엑스에서 하는데 합격자 모임에 오시는 분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번에 하나 맞아줘. 하나 이의 신청 받아줘가지고 오신 분도 2명인가 있더라고. 그럼 그 사람 기분 어떻겠어요? 지옥 갔다가 이의 신청이 하나 구제돼가지고 1년 벌었잖아. 1년이면 자기 인생의 1년을 다시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45점 정도 맞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37.5점이다 보니까 이게 그 꽈락 하나만 넘기면 되는 평균 점수 나왔는데 꽈락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 6문제 중에서 이걸 2개를 맞춰야 되냐 3개를 맞춰야 되냐, 그래도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버릴 거 버려도 2개에서 3개는 맞힐 수 있거든. 근데 전체적인 걸 일단 알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다 맞춰야겠다. 그 부분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얘 이름 자체가 조금 어려워. 뭘 하겠대요 지금? 정비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럼 어느 지역하고? 도시하고 주거. 우리나라 용도 지역이 보통 도시 지역이 주상공 녹이잖아요. 그럼 주상공 녹 중에 녹지는 정비할 게 없겠죠. 이 도시 안에라는 단어에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업 공업지역에서 하던 거를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지역에서 정비하던 거 주거환경정비사업 섞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된 거예요. 배경은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옛날에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달동네 개선 사업을 막 시작했던 시점인데, 그때 당시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고 있었어요. 이 법 이름 외우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이거. 네. 이 법 이름에. 이게 도시 저소득자면 그래도 평지는 아니겠지. 그죠? 달동네였었어요. 근데 달동네 개선 사업 이렇게 하면 되게 또 법조문이 없어 보이니까 도시에 저소득자들이 몰려 있는데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여기 다시 한번 거기를 개선을 하겠다 해서 임시로 법을 만들었어요. 1988년도에 우리나라 뭐 있었지? 서울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 올림픽 있으면서 인구가 1000만이 됐는데 1000만의 인구가 다 좋은 데서 사는 게 아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살지? 판자촌이 막 보이고 하니까 여기를 한번 정비하자 그랬는데, 옛날에 원래 도시 재개발법이 있었어요. 도시 재개발법. 도시 재개발법에서 누가 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들이 살고 있는 곳 당신들이 정비해라.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회사를 우리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야. 그게 뭐예요? 조합이야, 조합. 그럼 조합이 해야 되는데, 이 달동네 사진 하나 보여줄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있다. 여기 골목길 보이죠? 골목길 사이로 들어가면 집 보이세요, 지금? 이게 한 채도 아니고 수백 채가 득실득실 붙어 있어요, 이게. 근데 저기 한번 불났다. 끝난 겁니다, 저기. 그러니까 저런 지역에서, 야, 니네 재개발해. 그러면 저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합 설립을 해야 돼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사업이야. 그리고 달동네 올라온 이유가 공기가 맑아서 온 거죠. 네? 공기가 맑아서 온 거야? 아니잖아. 갈 데가 없어서 왔는데 또 나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라고 그래도 못 하니까 임시조치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도시니까 아까 주, 상, 공, 녹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상업지역에서 하던 거는 상가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상가 재개발. 공장에서 하던 건 공장 재개발이겠지.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그럼 주거지역에서 하는 거는 공장이 아니라 주택이겠죠. 무슨 재개발해야 돼? 주택 재개발해야 돼. 그럼 재개발 사업이 몇 개 있었나요 지금? 3개 사업이 있었고 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던 게 옛날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해서 주택건설 촉진법이 있었어요. 지금은 법 이름이 이제 건설 촉진이란 말을 빼가지고 지금 주택법으로 바뀌었는데 2000년대 전까지는 주택건설 촉진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래된 주택이 있는데 건물만 철거하고 다시 지면 된다 해서 그때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 안에서만 몇 가지 사업이에요 지금? 5가지 사업이 이루어져요. 한 개 도시 안에서 사업이 지금 5가지인데 주거지역에서 하던 게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거지역에서 하던 거 잘 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 사업. 이거 3가지 사업이고 그리고 여기 상가 공장은 각각 하나씩인데 문제가 되는 건 서울시 땅의 절반이 주거지역이에요. 서울시 땅의 절반이 주거, 40%가 녹지.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가 남은 거예요? 여기 요거 몇 프로 정도 남은 거야 이거? 자, 주거가 50%, 녹지 40% 빠졌어. 몇 프로? 10%. 얘가 5%, 얘가 한 4% 정도 돼요. 결론은 뭐냐면 얘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 거의 다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지역에서 하던 거. 그래서 야 얘네들은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재개발, 여기는 재건축, 저기는 주거환경 개선. 이게 별도로 다 따로따로 놀고 법도 몇 개예요 지금? 3개잖아. 3개 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화를 안 이루니까 이거 하나의 단일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얘네들은 도시환경을 정비한다 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넣었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얘 3가지 있죠.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택 재개발하고 또 뭐야? 주택 뭐야? 재건축이니까 얘는 주거지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 하자.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비사업이 현재 크게 2개인데 이 2개를 묶었을 때 그럼 뭐라고 부를 거야? 도시하고 주거지역의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죠. 묶어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이 3개였던 거를 하나로 통합했으니 이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 취지로 2003년도에 통합이 됐는데 그럼 2003년이면 어떤 시절인지 아세요? 2003년도 이때 서울시장 누구였죠? MB라고 있었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잖아. 현대건설 사장 하다가 서울시장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서울시 관리할 때 재개발 구역만 500군데, 400군데 막 재건축해서 1000몇 군데였었어요. 이걸 개별적으로 하나 하는 것보다 한 방에 크게 그냥 미니 신도시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만 3개, 4개, 5개랑 재건축 구역을 다 묶어가지고 광역적인 재개발을 좀 하겠다 해서 새로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뭐가 나온 거야? 뉴타운이 나온 거야. 이 사람이 한 거는 뉴타운하고 뭐밖에 없어요? 청계천밖에 없어요. 근데 저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4대강 하다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예. 저기 뉴타운이라는 게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처음 그 당시 나올 때는 획기적인 거였어요. 재개발을 8개, 9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싹 밀어버리면 건축물을 고층화하면서 공지를 만들겠다는 거야. 거기다가 숲도 집어넣고 학교도 좋은 거 넣고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면 강남보다 더 좋은 도시 될 거 아니야 라고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1차 뉴타운에서 2차, 3차까지 나온 거예요. 1차, 2차, 3차까지 나왔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조례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뉴타운이란 말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바꿨어요.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로 만들면서 법 이름을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만들어서 지금은 뉴타운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요즘 뉴타운이란 말 못 듣죠? 다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들으면 뭐 재정비 촉진지구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뉴타운이란 말 쓰지 않아요. 이게 법률이 생기면서 바뀐 거야. 그럼 이 상태인데 기존에 있던 요 법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이 계속 잘 됐었어. 근데 2008년도에 뭐 왔죠? 2008년도에 뭐 하나가 왔어. 우리가 1997년도 97년 12월 3일인가? 12월 며칠이지? 12월 달이었어. 하여간에 12월 달인데 제가 군대에서 눈 치우다가 뭘 들었냐면 IMF 터졌대. IMF 터진 거 이거 혹시 영화 보셨나요? 국가부도의 날인가? 그 영화 봤어요? 그거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데 영화 보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 그거. 그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약간 허구도 좀 있겠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이 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IMF 그 관련된 배경이 나오는 게 거기에요. 그 국가부도의 날인데 이때 IMF 터지고 나서 경기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근데 바닥 쳤죠. 근데 2008년도에는 또 뭐 왔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왔었잖아. 미국발 금융위기 온 거야. 몇 년 딱 지나고 나서? 10년 주기로 온다고 그러잖아. 부동산은. 그죠?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가 뭐냐면 미국에는 계층이 있어요. 피라미드 계층으로 이렇게. 그래서 1등급, 2등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9등급인가 10등급까지 있을 거야.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대출해 줄 때 신용 등급이 낮으면 대출 많이 안 해주죠. 얘네들 같은 경우 가장 하위 계급 서브가 맨 밑에 있다는 뜻이죠. 서브웨이 들어봤어요? 지하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계층에다가 대출을 해준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우리나라? 주택담보비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DTI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의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빌려줘라 해서 원래 뭐 50%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 뭐 40% 하겠다 뭐 이 대출 비율 건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5억짜리 집이 있었다. 그럼 이 5억을 담보로 5억을 다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대출해 준다는 거야? 지금 현재 40%면? 2억을 대출해 주는 거니까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죠. 그럼 나는 3억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20%인가? 140%인가? 이걸 해준 거예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14억 대출해 준 거야. 그럼 얘네들 다 대출이 나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받아야죠.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10억 주고 샀는데 10억짜리 집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8억이 됐고 이게 6억이 됐어. 그럼 얘네들은 이제 빚 갚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온 건데 우리나라가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대출 비율이 지금 40% 50%인데 미국같이 서프라임 모기지가 온대 누가 온대 어떻게 와? 대출 비율이 다른데. 그죠? 원인이 다른데 원인을 모르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는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원인은 대출을 해주면 안 될 계층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주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DTI랑 LTV라는 게 있어서 이런 문제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경기가 또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뭐 바닥을 쳤다고 그러죠. 2013년도까지 바닥 치면서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왜 재개발 재건축이 중단이 됐냐는 배경을 알면 이제부터 재개발은 투자할 때 언제 투자를 해야 된다, 재건축 언제 투자해야 된다가 보여요. 사업 절차를 알고 있으면 지금 들어갈 때도 아니다라는 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7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70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다고 할게요. 재개발. 자, 재개발이면 앞에 주택 재개발 얘기하는 거야. 주택 재개발인데 그럼 70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여기 기반시설이 잘 돼 있을까? 좀 약간 열악할까요? 잘 돼 있으면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지. 기반시설 열악하니까 기반시설을 다시 깔아야 돼. 여기 살고 있던 사람 중에 A는 땅만 가질 수도 있죠. B 같은 경우는 여기 다세대 주택에 한 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D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다가구를 그냥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구옥 같은 거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에 관련된 소유자가 한 700명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돼요.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 저 세대 수를 만들려면 뭘 질 수밖에 없죠? 100%?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질 수 없죠. 그럼 뭐 줘야 돼? 아파트 줘야지. 그럼 여기다 개발시설을 새로 싹 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건 개발을 다시 한 거예요? 건축 다시 한 거예요? 개발 다시 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뭐 줘야지? 100%? 아파트 줘야 돼요, 아파트. 아파트 줘야 돼.
아파트 짓는데 얘가 13평형대, 얘가 24평형, 32평형, 1000세대를 짓는다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 혹시 재개발구역에 나 조합원이다 있어요? 나 재개발구역 조합원이다. 한 분? 또 없어? 난 재건축 조합원이다. 어디 사는 거야 도대체? 네. 서울시의 절반이 재개발 재건축구역인데 무조건 걸려요.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다고 다 여러분 조합원 돼요. 그게 오늘 될지 10년 뒤에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올 일이야 저게.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 땅 가격을 평가를 해봤더니 3억 정도 되나 봐요. 토지 가격이. 근데 얘 C 같은 경우는 뭐 2억이고 D 같은 경우는 뭐 4억이고 금액이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땅을 내놓은 거예요? 집을 내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땅도 있고 건물도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하고 땅을 같이 내놨잖아요. 그럼 나는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면 뭘 다시 받아야 돼? 주택 받아야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뭔지 방식이죠? 환지. 그럼 내 헌땅 내놓고 새 땅 받았잖아. 그럼 얘는 헌땅이 아니라 두꺼비 사업이라고 그래서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두꺼비 방식이라고 그래요. 두꺼봐 이거 알아? 모르는 사람 있어. 이게 28살 이하는 모를 수도 있어. 두꺼봐 모르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 다 알아요? 이게 젊은 데도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헌집을 전하는데 새 집을 주는데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자기는 24평 사니까 24평 가겠다라고 할까요? 난 애랑 지금 현재 애가 커가고 있고 난 조만간 결혼을 할 거고 방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자기는 32평 가겠다 할 수도 있죠. 근데 40평 살던 사람인데 남편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바람에 혼자 살아. 그럼 굳이 42평이 필요가 없잖아. 그럼 그 사람은 13평을 가겠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우리 땅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지난주에 무슨 계획이라고 했죠? 환지 계획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도 환권 방식이라고 그래서 분양 계획을 하나 짜야 돼. 몇 평을 줄 건지. 그럼 얘네들한테 신청을 받아야 돼요. A야, 너 몇 평 갈래? 물어봤더니, 저 24평이에요. 13평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저도 13평이에요. 저도 13평이에요. 그럼 3명이 지금 13평을 신청했어요. 근데 금액이 다 똑같았어요? 달랐어? 달랐잖아, 지금. 달랐는데, 이 조합원들한테, 700명한테는 자기 땅을 내놓고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럼 비싸게 받아야 돼요? 원가로 줘야 돼? 원가. 그럼 얘는 조합원이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지급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조합원한테는 좀 싸게 주는 거니까 유리하겠네. 그럼 요거는 조합원한테는 2억에 분양을 하고 조합원한테는 3억에 분양을 하고 이거 조합원한테 4억에 분양을 하겠다. 근데 옆에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1005세대. 비슷하죠? 1005세대인데 얘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써 있어요. 뭐야? 포스코 더샵이죠? 네. 더샵 퍼스트 빌리지야. 네. 근데 여기 아파트 1005세대인데 이게 만약에 13평이고 24평이고 32평짜리다. 근데 얘네가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지금 현재 얼마에 거래되냐면 3억에 거래되고요. 4억에 거래되고 있고 만약에 5억에 거래되고 있어. 근데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35세입니다. 35세인데 조만간 을료를 만나가지고 을료. 그래서 을료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겠대. 그럼 이 사람 집 사야 되죠. 서울에서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파트가 편하거든. 연립 빌라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자기는 아파트에서 시작하겠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거를 사게 되면 13평짜리 이거 하나에 얼마래? 3억이야. 근데 3억인데 이걸 내가 받아달라면 3억 주고 사야 되는데 조합원이 되면 얼마에 살 수 있네? 근데 얘네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했는데 시공자를 대우건설로 했다 볼게. 대우건설로 했다. 그럼 대우건설이면 여기 뭐 나오겠네? 프로지오 나오겠죠. 예, 프로지오나 도샵이나 거의 구는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가격이 거래될 때 얘가 지금 현재 일반인한테 분양할 때 2억 5천에 분양하겠대요. 3억 5천에. 4억 5천에. 그럼 만약에 잡아요. 이거를 사게 되면은 3억 주고 사야 되죠. 이걸 청약을 많이 넣으면 2억 5천에 받으면 3억까지는 갈 거 아니야. 어느 게 좀 더 싸네? 재개발해서 분양하는 거 청약 넣는 게 낫죠. 청약 넣게 되면 5천만 원 더 싸게 사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사게 되면 이걸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있죠, 이거. 2억짜리 이걸 내가 사게 되면 몇 억에 받아서?
2억짜리 봤잖아 지금. 그럼 몇 억에는 팔 수 있겠네? 프리미엄이 3억까지, 얘 3억 5천 올라갔으면 얘도 3억 5천까지 갈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럼 얘 3억 5천 가면 3억 5천까지 가. 그럼 거의 저 2억 주고 사면 1억 5천에 프리미엄이 생겨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사람 2명 있어요? 지금 현재 얘가 3억에 거래되는데 최근에 계속 각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근데 한 1년,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한 5천만 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얘는 3억 5천까지 가지 않겠냐. 근데 얘는 청약 넣어서 당첨을 2억 5천만 내면 된대요. 몇 억까지는 가겠죠? 3억 5천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억 보고 들어가는 거야. 재개발 구역 들어가면 2억 주고 사서 3억 5천이면 1억 5천의 프리미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남자 나이로 30대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연봉이 초봉에 보통 2,500이란 말이에요. 2,500이야. 그럼 얘 몇 년 모아야 돼? 한 푼도 안 쓰고 2,500을 그냥 다 모아도 몇 년 걸려요? 10년이면 2억 5천이죠. 10년 동안 넣으면 내 집 하나 생기는 거야. 그럼 10년 동안 얘가 가만히 있어요? 얘 5억까지 가 있어? 그럼 또 10년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년을 걸려야 돼. 한 푼도 안 쓰고 20년 있어야 내 저 집 사는데 지금 내가 저 2억 주고 저걸 만약에 샀다. 2억 주고 저 집을 사면 나중에 3억 5천짜리가 됐으면 3년 정도 있다, 4년 정도 있다 입주를 할 때 그럼 난 1억 5천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재개발 구역에 이 물건이 나왔다.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러니까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2억에 팔겠습니까? 이게 도라이가 아닌데? 이게 1억 5천의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팔겠지. 어리버리 부동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2억 천 준다 그러면 1,000만 원 더 준대. 그래서 파는 거야. 예. 근데 이 사람은 1억 4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2억 5천 정도에 누가 내놓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샀어요. 근데 내가 3억 5천이 됐으면 5천을 썼지만 1억의 프리미엄이 생겼잖아.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아파트 가진 거고 또 저게 4억까지 가기를 기다리는 거지. 예? 그죠? 100억까지 올라갈 때 기다려봐. 안 돼, 100억은. 근데 이 사람 꿈 입장에서는 이거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이거 청약 넣어서 당첨되는 게 더 낫고 청약 당첨되는 것보다 재개발 구역에 있는 그 주택을 내가 매입해서 줘버리는 게 더 낫더라. 그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서로 다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 700명 중에서 얘가 땅을 내놨다 그러면 땅값이 계속 알파 올라가겠죠. 그럼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든다, 안 달려든다? 달려드는 거야. 그게 2003년도에 MB정부 때 이걸 게다가 재개발이 아니라 뉴타운으로 갔는데 더 올라갈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뉴타운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다 살려고 달려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뉴타운 해달라 막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 공약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2차 뉴타운에 포함시키게 하겠다. 그게 공약이었어요, 그때. 서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우리 집이 재개발 구역이 되면 이거 프리미엄 얼마야? 막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찍어야지 어떻게? 찍었는데 유타운 또 찍었더니 유타운 2차 유타운 발표할 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나쁜 놈 공약을 이행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건데 결론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 주 목적부터 갈게요. 왜 하는 거야 재개발? 시험에 문제 낼 때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법조문에 주거환경의 개선과 양호한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써있어. 시험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야.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결론은 뭐예요?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거지. 사업성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잘 봐요. 2003년도 어딨어? 2003년도 여기 시작할 때 부동산 경기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IMF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살기 힘들었다가 다시 좋아진 게 2002년 월드컵 되면서 좋아지기 시작해서 쭉 갔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까지 올라간 거예요? 2008년까지 갔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오면서 집값이 반토막 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럼 이제 재개발을 막 할 때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오면서 어느 적이 문제가 됐냐면 지울까? 용인시라고 혹시 아세요? 용인시? 두 번째입니다. 용인시가 타겟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돈이 된다니까 전부 다 집 졌었잖아요. 아파트 막 분양했고 그리고 이 용인시 아파트 분양할 때 40평형대가 평당 그 당시에 1,000만 원에 분양을 했으니까 몇 억에 분양했겠네요? 4억에 분양을 했겠죠. 그럼 여기서 4억에 분양을 할 때 주변에 성남에 분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당 아세요? 네. 분당에 40평형대 아파트가 6억 5천, 7억 정도 할 때였어요. 분당에 40평형대 아파트가 6억 5천에서 7억 정도 하는 사이.
그럼 나중에 내가 입주하고 나면 용인시가 이제 기반시설도 많이 갖췄고 이제 점점 좋아지는 수원하고 분당에 껴가지고 약간 힘들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거 6호까지 해서 7호까지 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얘는 부품금을 갖고 이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받아야 그냥 청약 넣어야지. 청약 넣는데 당첨이 됐네? 근데 돈이 이제 4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4억이 들어가는데 금융비용을 생각을 해본 거야. 지금 현재 아버지가 2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나쁜 자식. 아버지한테. 자기가 지금 현재 2억을 또 만들어야 되죠. 2억 만들 수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대출해야지. 그럼 2억은 아버지 돈이고, 이거, 진짜 아버지 잘 만났지 뭐. 아버지한테 2억 받았고, 2억은 뭐 받았어요? 대출 받았어요. 그럼 대출에 대한 이자 나가겠죠. 그때 한 연 4% 정도가 나가거든요. 연 4%면 428, 800만 원 나가는 거죠. 1년에 800이야. 3년이면 2,400만 원이죠. 그럼 200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2,400만 원 안 오를까? 오르죠. 4억이야. 6억까지 갈 건데. 그럼 사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렛대 원리 뭐 개론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건 이제 이론이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집 사봐야 지렛대가 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예. 그러면 여기서 2,400만 원을 내가 3년 뒤에 이걸 내가 다 갚아도 남는 거는 최소한 2억이 올랐다 그러면 얼마는 남는 거네, 그래도? 2억 4천이면, 2,400이면, 2억이면 1억 얼마야? 7,600이 남잖아요. 예. 1억 7,600이 남는데 그 중에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2년 보유하고 팔면 안 냈단 말이야.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자가. 그럼 나는 다른 집 다 처분하고 이거 받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 돼서 2년 뒤에 팔면 되잖아요. 2년 뒤에 팔 때 양도소득세 안 나오니까 한 1억 7천 정도는 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양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서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았었어요.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면서 가격이 이제 다운이 되기 시작했는데 얘가 2억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버블세븐 지역이랑 뭐 이런 지역들 다 떨어졌죠. 대형평형들. 소형평 말고. 그럼 2억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2011년이 되고 12년이 되고 13년이 되는데 자 이제 11년도에 입주하려고 들어갔더니 지금 현재 2억이 거래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지금 현재 잘 봐요. 이걸 팔아야 되는 거냐, 즉 매도해야 돼요, 보유해야 돼, 매도해야 되냐, 보유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야. 자, 나는 이걸 더 이상 힘드니까 매도를 하겠다. 있어요? 매도하겠다. 나는 보유를 계속하겠다. 손 안 들어 팔 어깨가 안 좋아?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로 갔잖아요. 보유로 갔다. 그러면 보유하면은 난 뭘 계속 내야 돼요? 이제 또 내야 돼. 또 800만 원 또 나가 1년 동안. 또 나가요. 근데 이게 월급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아버지 통해서 이제 받았잖아요. 월급이 한 300만 원 들어와. 300만 원 들어오는데 생활비 빼고 뭐 10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 여유돈이. 그럼 100만 원 가지고 쓰려니까 2년 동안 참았는데 3년 동안 참았는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 더 이상 힘들어서 대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아예 팔겠다라고 했더니 팔게 되면은 아버지 돈 날리는 거죠. 2억 대출 받으면 아버지 돈 날리는 거잖아. 근데 계속 갖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잖아. 그럼 이 사람은 집이 있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집이 있어. 하우스는 있는데 자꾸 가난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하우스 푸어가 나온 거야. HP 해가지고. 하우스 푸어 되고 있잖아, 지금. 집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2011년도 때 제일 많이 팔린 책이 하우스 푸어 책이에요.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2년, 13년까지 가면서 하우스 푸어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200만 명이면은 엄청난 수잖아. 수원 인구가 120만 명인데 수원 인구의 2배가 지금 하우스 푸어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다. 일단 집을 거래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전세 들어가실래요? 매수하실래요? 지금 현재 4억짜리가 2억으로 떨어졌는데 이걸 살 거야? 사면 다음날 1억 9천 되는데 누가 사 이걸? 당연히 뭘로 가야 돼 이제? 전세 대란이 있는 거야. 전부 다 전세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이 2억인데 얼마 전에 2억 1천만 원에 팔았대요. 자, 2억 1천만 원에 팔았다는 생각을 딱 들었어. 그럼 내가 바닥을 좀 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옆집이 얼마 전에 2억 2천에 팔았다는 거야.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전세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매수할 타임이야? 매수할 타임이야. 그게 2013년도였어요.
2013년도에 슬슬 바닥이다 이걸 만들어내려면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세금 건드렸어요. 세제. 취득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 취득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4억짜리면 취득세 얼마 나오죠? 4억짜리 아파트 샀어. 2천만 원 나와. 2천만 원 취득세만. 취득세 배웠어요? 취득세 세율 몇 프로? 4%. 4%에다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주민세 하면 4.8%인가 나와. 그럼 5% 정도 되잖아요. 5%면 5, 4, 2천만 원이 취득세야. 근데 내가 취득세를 안 내면 2천만 원 싸게 산 거죠. 3억 8천에 사는 거잖아. 그럼 이제 취득세를 안 낸다고 했는데 5년간 양도세도 안 내게 주겠다는 거야. 5년간 팔면. 그러면 세금을 내가 안 내고 사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장에서는 이제 전세가 만약에 잘 봐요. 2억짜리인데 1억 8천이 들어있어. 잘 봐요. 그럼 차익이 얼마예요? 그럼 2천만 원이면 집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거야. 좀 이따 2억 4천에 팔면 나 2천만 원 투자해서 6천이 나오는 거야. 세금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내고 뭐도 안 내? 양도세도 안 낸대잖아. 완전 찬스죠. 제가 지금 뭐 투기를 하라 이런 게 아니라 현상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나 이거 사야지 하는데 얘가 사고 얘가 사니까 슬슬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안 되겠다. 바닥은 친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억 4천이었던 2억이었던 게 2억 1천, 2억 2천, 2억 3천 되니까 다시 이제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2000 몇 년이야 이게? 2000 어딨어? 13년. 그럼 14년도에 바닥이다 그러면서 14년, 15년, 16년, 17년 지금 몇 년이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 14년도에서 13년 바닥 쳤으니 올라갈 건 뻔하게 보이잖아.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옛날에 잘 보세요. 이렇게 떨어진 시점에 아파트 지실 거야? 11년, 12년도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지면 분양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건설회사가 집을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안 지었어요. 뭐 치킨 줬는데 많이 안 졌지. 그리고 하나 더 재개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얘 재개발 사업을 막 진행해서 서로 막 살려고 했는데 얘 집값이 지금 얼마로 떨어졌냐면 3억짜리가 2억으로 떨어졌어. 2억 떨어지면 여러분은 2억 주고 이거 살래요? 이거 청약 넣어서 2억 5천에 받을래? 2억짜리 사야죠. 이 안 되고 있는 사람 2명 있습니다. 3억짜리가 2억이 됐어. 그럼 실질적 매수가 2억에 사면 되는데 청약을 넣으면 2억 5천이면 저거. 그럼 누가 저거 분양을 받아요? 그럼 이건 미분양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만약 2억 주고 사는데 얘가 지금 현재 얼마? 2억이야. 2억짜리 들어가면 2억 받는 거죠. 이거 사나 똑같으면 내가 왜 조합원인데 이거 사는 게 낫지? 그럼 이 재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행을 해야 돼요? 진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2008년도 때부터 2013년도까지 재개발 재건축 올스탑 서울은 지방은 안 그랬는데 서울 같은 경우 올스탑이에요. 제가 부가현 뉴타운 1-3 재개발구역 조합에 감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조합장 밑에서 있었는데 조합장을 할 나이가 안 돼서 안 했고 감사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썼던 게 비용이 계속 나가잖아. 스탑이 됐는데 근데 13년도에 바닥이다 막 이랬어요. 그럼 이제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설회사가 아파트 막 짓겠다고 여기 땅 사고 해서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 집값 새 거보다 지금 현재 내가 분양권만 사면 나중에 팔 때 올라갈 거니까 3억짜리 살 때 10%면 얼마죠? 3천만 원만 넣으면 프리미엄 주고 팔면 6천, 7천엔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 그리고 얘 청약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죠. 그러니까 재개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14년부터 다시 또 시작한 거예요. 그럼 13년, 14년, 15년 요때 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야. 재건축 재개발도 다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올해 18년 말에 입주하는 아파트 있죠. 헬리오시티라고. 거기 이제 15년도부터 그때 막 분양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올해 9,500세대니까 한 단지에 10,000세대가 들어가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1만 세대가 들어간다고. 헬리오시티에. 물론 이제 프리미엄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들어가는 바람에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원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못 파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까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2년 거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주할 건데 입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10,000세대 중에 절반 한 2,000세대만 전세가 들어간다 그러면 2,000명이 이제 8,000명은 입주를 하고 2,000세대의 전세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지. 제 말 이해됐어요? 근데 거기만 나와요? 다른 데도 나오지? 근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이 와중에 17년도에 바뀌어서 갑자기 어느 분이 하야를 하셔가지고 어느 분이 나타났어요?
문재인 정부 나타나면서 부동산 경기 너무 활황 타고 막 경쟁률, 청약 경쟁 500대, 600대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제 기름을 부으면 돼요. 물을 부어야 돼. 물을 부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뭔가 찬물을 끼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한 5년 동안 냈던 부동산 정책을 한 방에 쏟아버린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 오자마자. 그래서 8.2 대책이라고 아세요? 빨리 한다 해서 빨리 대책이라고 그러는데 8.2 대책에서 무슨 지역을 지정하고요? 투기과열지구 지정했어. 그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는 순간부터는 분양권을 전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됐으면 청약을 내가 넣어서 당첨이 되면 계약금만 넣고 다음날 팔 수 있었는데 이제 등기할 때까지 못 팔아. 그럼 이제 묶인 거죠.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할 때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부터 못 팔고 재건축은 그 조합설이 인가부터 못 팔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게 해놨다고 거래를 못하니까 가격이 다시 어떻게 떨어져야지. 안정적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안 떨어져요. 어디만 안 떨어져? 서울만 안 떨어져. 나한테 다 떨어졌는데 서울만 안 떨어졌어요. 그럼 서울만 왜 안 떨어졌냐? 가만히 보니까 공급량이 너무 줄었어요. 수요량은 늘었고 공급량은 뭐하고? 줄고 수요량은 늘었어. 왜? 서울은 제대로 된 집 한 채가 서울이잖아. 근데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뭐 못하게 했어요? 분양권 전매 못하게 해놨죠. 재개발해가지고 재건축해서 사고 파는 거 못하게 해놨지. 맞잖아. 그럼 건설회사는 집도 안 질 거고. 그러니까 공급량은 줄었는데 수요는 늘었어요. 그럼 우리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이거 무슨 곡선이에요? 공급 서플라이 수요 곡선 이거죠. 그럼 자 뭐가 늘어나는지 보실래? 수요가 늘면 우상향이잖아. 그리고 또 이제 공급량이 줄면 얘 뭐야? 좌하향이 올라가잖아 이거. 그럼 계속 올라가니까 가격은 올라가지.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공급량을 늘리고 수요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수요량을 못 줄여. 사겠다는데. 그럼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이 없으니까 3기 신도시만 되겠다는 거야. 이들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고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급량을 그럼 신도시를 만들어서 늘리겠대.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 난 여기만 있을 거야 나도. 예. 그러니까 결론은 3기도 아마 성공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거야. 이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할 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으려면 옆에 있는 아파트 얘랑 유사한 아파트 있죠. 걔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어야 돼? 떨어지고 있어야 돼? 결론은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내 집 가격이거든. 이게 되신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동네가 1500세대인데 옆에 1500세대 유사한 단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냐 떨어지고 있냐를 보고 내가 들어가냐 말 거냐 해야 되는 거야.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빨리 조합원 집이 넘기고 나오셔야 돼요. 제발 이해됐어요? 근데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설 인가 났다. 그럼 그때 프리미엄이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때 빨리 던지고 나와야지.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파트가 판단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비법은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있을 거고 내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써먹을 때가 있는 법이 정비법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얘네가 쓰는 사업 이름 중에 상가 재개발하고 공장 재개발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무슨 사업으로 들어갔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들어갔고 주택 재건축하고 주택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통칭해서 뭐라 불러? 주거환경 정비 사업. 그럼 얘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 안에 몇 개? 3개.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하나 있죠. 그래서 총 사업이 몇 개? 4개. 4개로 이제 진행이 되어 오던 거예요. 근데 2000 몇 년도가 왔냐? 아까 13년 있었죠. 11년, 12년, 13년도 이때 재개발을 했어요?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있을 때가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잘 봐요. 지금 이제 나는 내 아파트 받을 줄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 일로 들어갈 줄 알고 있었잖아. 근데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 안에는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빈 땅에다가 건물 져서 조합원 취득하려고 지분 쪼개기 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개발 행위를 금지시켜 놨는데 여기 다가구 주택 갖고 있던 사람 여기서 살고 있고 밑에서 누가 있었냐면 월세 들어왔겠죠. 이 사람 뭐로 살던 사람이에요? 월세 받아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30년 됐는데 집이 너무 노후화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와서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새로 짓든가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지금.
못하게 해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월세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네? 월세 안 들어오니까 나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개발구역 좀 뭐 해달라? 풀어달라. 그래서 2013년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오면서 이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안 되겠다. 장기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뭐 해야 되겠다. 해제. 그래서 해제 요건이 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8가지 조건에 맞으면 얘는 해제하겠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을 이제 해제하겠다. 이렇게. 해제했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기반시설 어때요? 열악한데 얘가 건물 새로 이렇게 졌어. 그럼 또 부족해지겠네. 그럼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시에서 여기 도로를 넓혀줄 테니까 집은 너가 알아서 정리, 보전, 개량해라.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만들었어요.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요? 얘랑 헷갈리면 안 돼. 주거환경 무슨 사업하고? 개선사업하고 얘가 다른 거야.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 다세대가 밀집이 돼 있는데 재개발 사업을 하려다가 뭐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그럼 기반시설 우리가 정비해 줄 테니 스스로 니들이 보전 정비 개량해라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를 시킨 거야. 그리고 재건축이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소규모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소규모로 하자. 이거 못 하니까 이제. 그래서 가로구역을 단위로 한다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만들었어요. 그럼 사업이 몇 개가 또 늘었네 이제. 2개가 늘어서 정비 사업 밑으로 들어간 거야. 총 사업이 몇 개야? 6개 사업이야. 6개 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었는데 한참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왔죠.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무슨 사업이 6개나 있냐고 정비하는데 안 되겠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통합시키자. 그러면 잘 봐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죠. 소규모인데 여기들이 소규모인데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나가요. 빈집으로 막 남아있어. 그래서 이거 빈집이랑 소규모 개발을 하나로 묶는 법을 만들자 해서 빈집 특례법이라고 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뺐어요. 얘를 빼버리고 여기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하는 거니까 얘 어디로 집어넣어라. 주거환경 무슨 사업으로? 개선 사업으로.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안에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존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고 요거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전부 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에요? 열악한 지역이? 그럼 열악한 지역이니까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재개발로 넣어. 재개발로 넣는데 주택 재개발이에요? 얘네들로 포함해야 돼? 포함해야 돼. 상가공장 포함해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소규모로 가고 여기는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가자 해서 재건축 사업하고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3개만 남은 거야. 현재 법은 몇 개예요? 3개 된 거예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 현재 3개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거 어디 써놨냐면 189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189페이지 정비사업 체계와 행정계획이라고 그림 있을 거예요. 거기 맨 위에 보시면 단어가 좀 길어서 제가 그냥 쓰다 말았어요. 저소득 임시조치법 써 있죠. 그 법하고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하나 또 있죠. 거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저소득 임시조치법에 있었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무슨 사업 하나 있었지? 재건축.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에 뭐 있네요? 189페이지 보고 있는데 189 페이지 찾았어요? 네. 거기 도시재개발법에 주택재개발 사업하고 도심재개발, 상가, 공장재개발, 공업 그래서 거기 5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주거지역에서 하던 거 몇 개? 3개. 걔를 하나로 묶어서 주거환경 무슨 사업? 정비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 하나로 묶어서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 2개를 묶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진행이 안 되니까 추가로 2가지를 더 한 거잖아. 파란 색깔. 주거환경 무슨 사업과 관리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2가지가 이제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6개 사업이 밑에 그림 보시면 맨 앞에가 비도시 지역이었는데 도시개발에서 싹 밀어서 신도시로 만들었어. 신도시 만들고 난 다음에 30년에서 40년 지나니까 오래된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나타난 거예요. 건축물이 나타나니까 야, 안 되겠다. 저기 달동네는 기반시설이 무슨 열악하기 때문에 극히 열악하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자. 그리고 주택 재개발하고 주택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냐 아니면 열악이냐 이걸로 나눈 거예요. 거기 열악하면 뭘로 가고? 재개발. 양호하면 재건축으로 가겠대.
그 상업공업지역에서 하던 게 도시환경 정비사업 4가지가 있었다가 6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니들이 그러면 기반시설 깔아줄 테니 주택보전정비계량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리고 소규모로 하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넣었죠. 이것까지가 재작년이었어요. 재작년이고 근데 올해 3월달에 우리 올해 시험 처음 보신 분들은 6개로 안 보고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6개로 시험 봤어요. 근데 올해 3월달에 안 되겠다. 2월 9일인가 통합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맨 밑에 주거환경 개선에다가 주거환경 관리사업 더했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주택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묶어서 앞에 주택이란 말을 빼버리고 그냥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주택이란 말 빼고 무슨 사업? 그럼 어디 가서 주택 재건축이란 말 쓰면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 돼버려 이제. 주택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사업이에요? 주택 재개발도 아니고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다른 법률로 이관을 했어요. 그럼 결론은 뭐뭐뭐 남은 거네?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3개 남은 거예요 현재. 올해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이 3개로 봤어. 근데 법이 통폐합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게 나와야 돼, 어렵게 나와야 돼? 그래서 올해 역사상 제일 쉬운 게 정비법이 제일 쉬웠어요, 올해. 정비법 문제는 그냥 앉아있으면 다 풀 정도 수준이었어요. 개발법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정비법은 좀 쉬웠어. 그래서 이게 3가지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다. 이제 3가지 사업이 통합이 됐으니까 그 3가지 사업에 대한 정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앞으로 186페이지 가시면 용어정의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정비구역이라고 제일 먼저 나올 겁니다. 186. 찾으셨었나요? 정비사업을 앞으로 계획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럼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 4호에 따라 지정한 땅을 정비구역이라 하고,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몇 가지 사업들이 나와야 돼? 3가지. 그래서 거기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박스가 이 3개밖에 안 남은 거니까 그래도 좀 할만하죠, 이제. 6개 할 때보다 훨 낫잖아, 지금. 그럼 거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번 정의 볼 테니까 아까 들었던 단어들이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일단 무슨 동네죠? 저소득층 달동네죠? 그리고 기반시설 열악했던데, 극히 열악했던데? 그럼 이제 그 단어가 나와야 돼.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인데 정비 기반시설이 무슨 열악이다? 극히 열악하고 노물량 이게 달동네에 있는 집들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다 보니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까 주거환경 관리가 들어왔죠.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소를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당신들이 보존하고 정비하고 개량하세요 라는 사업을 통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요. 거기 들어보실래요? 앞에 무슨 단어를 빼버렸지 아까? 주택이라는 말을 빼면서 재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열악한데. 근데 주거, 상업, 공업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상업, 공업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이제 정의에. 읽어볼게요.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노불량이 밀집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상업, 공업 지역이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어때요? 그러면 좀 잘 돼 있어. 뭐예요? 양호. 근데 노후불량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주로 몰려있는 게 동그라미 공동주택. 무슨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나요?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 강남구 대치동에 무슨 아파트 있어요? 음마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그럼 걔는 옛날에 주택 재건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택 재건축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고. 올해 3월달부터 바뀐 거예요. 작년에 자격증 따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아직도 주택 재건축이라고 얘기하고 계셔. 그 사람들 걔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그래서 2년마다 연수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2년마다 연수교육 한번 제 건대에서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 아니면 개정된 사항들. 앞으로 브리핑할 때 한번 얘기하시면 좀 약간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 있다. 좀 요즘에 법 개정된 표현을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은 연수교육 받는 거예요.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서도. 그래서 현재 3가지 사업인데 뭐가 오래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현재 봐요. 15년 된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이. 이 12년 된 건물이 있어. 이 3년 된 건물이 있어. 이게 노후불량이에요? 아니죠.
35년 된 건물 있고 42년 된 거 있고 56년 된 게 있어. 그게 몰려있대. 이런 게 다시 한번 뭐 해야 돼? 정비할 거잖아. 그러면 노후불량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정의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다음 중 4개에 해당되면 노후불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신 거예요? 네. 1번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이 돼서 붕괴가 됐다는 거야. 무너졌다는 거야. 무너졌는데 새 건물은 아니겠죠. 이런 건물들이 밀집이 돼 있으면 그런 지역을 정비구역 지정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가 내진이라는 건 지진에 견디는 거죠.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 중대한 어떤 기능적인 결함이 있거나 부실 설계 옛날에 잘못한 거예요. 시공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해봐야지 알겠네. 안전진단 해봐야 되잖아. 안전진단을 해보고 그게 이거 안 되겠다. 야, 대통령 영의조항 밑에 1항이나 2항에 해당이 된다면 얘 노후불량으로 보고 얘네들이 물려있는 많이 몰려있는 지역 대상으로 하겠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3번이 제일 잘 나오니까 3번 체크하는 거예요. 3번에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데 1번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불량이라는 말이 뭐 이게 되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불량한 게 어느 정도 불량해야지 뭐 이 정도 돼야지 불량한 건지 뭐 짝다리져야 불량한 이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하정우라고 써놓으세요. 불량 위에다가 하정우. 하정우 추격자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하정우 막 도망가고 야 거기 뭐지? 그 김윤석이 뭐라고 해야 5884? 4885? 4885 그러면서 맨날 뛰어가면서 잡는 애 있죠. 그 동네 같은 형태예요. 뭐가 다 깨져 있어요. 가로등 다 깨져 있고 어둠침침하죠. 그런 지역을 주거환경 불량으로 보시면 돼. 그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 그럼 뭐 떠올려야 돼? 하정우 떠올리면 돼. 하정우가 뛰어다니던 곳인데 2번도 충족해야 돼요.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건축물을 새로 건설을 했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이 된대. 효용의 현저한 증가 예상이 되는데 1항에 해당되거나 2항에 해당되거나 3항 셋 중에 하나 해당이 돼야 돼요. 1번 건축법상 대지분할 면적 규정에 의해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공개 시설들을 설치해도 더 이상 여기는 효용이 다해서 필요가 없다.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때 효용 증가 예상되면서 주거환경이 뭐 하면서 불량하면서 시도 조례가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위에 있는 3번, 1번, 2번, 동그라미 1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이걸 잘못 내서 모두 정답 처리로 2번이나 나왔던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 이거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이게 모두 정답이 2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출제원이 이게 해석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졌을 때 효용이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것 같다. 얘 노불량이에요? 노불량 아니에요? 얘를 철거하고 새로 졌을 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것 같대. 노불량이다. 이 말이 맞냐고. 틀렸지? 하정우 동네에 있어야 된다니까. 위에 1번에 불량한 곳에 있으면서라고 돼 있잖아. 못 알아들으셨는데? 1번에 불량한 곳에 있으면서, 불량한 곳이 아니면 노불량 아니라는 거예요. 불량한 곳에 있으면서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때 효용 증가도 있으면서 밑에 1번이나 2번, 3번에 해당이 돼야 된다. 2번 봐보세요.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물이다. 거기 들어보실래? 여기 옆에 공장이 있는데 우리 집 있어. 근데 얘가 철거하고 새로 졌을 때 효용이 현저한 증가가 예상이 된대. 노불량이 아니다. 아니라고. 그게 주변 환경이 불량한 곳이어야 된다고. 제 말 이해됐어요? 조건이 3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를 빼고 내니까 이의 신청해가지고 다 모두 정답 처리하게 해놨지.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제원 의원들이 안 된다고 잘.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3번만 체크하는 거예요. 3번. 동그라미 3번 하나 있죠.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 건물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클 거로 예상이 된다. 자, 일단 몇 년 나왔어요? 우리나라 콘크리트 내구 연한이 40년인데 제 건물이 지금 현재 35년이 된 겁니다. 몇 년 남았어요? 5년 동안 개보수 비용이 20억 들어. 근데 신축 비용이 18억이야. 이거 개보수 할래요? 신축할래요? 그럼 이걸 뭘로 보겠대?
노블령으로 본다, 안 본다? 노블령 안 본다. 이놈이 현저히 증가가 있는데 어디 위치하라고요? 하중호, 불량한 곳에 위치하라고.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불량한 곳에 위치하는데 철거하고 효용 증가 예상되는데 남은 몇 년 동안 40년 기간 남은 기간 동안 보수하는 비용이 신축하는 비용보다 클 것 같다. 노후불량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제 말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출제한 사람은 40년을 30년, 20년으로 바꿔내는 거니까 비교할 때 쓰는 거 몇 년이다? 40년. 그거 하나 외우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도시 미간의 저해, 건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 노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 거기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얘 어쩔 수 없이 쓰러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뭘 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안전진단 요건이 4번 조항이에요. 그럼 안전진단을 해보겠다. 다음에 1번, 2번에 해당이 되면. 그럼 1번에 준공되고 나서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동그라미 20년 이상, 30년 이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물이면 무슨 진단을 해보겠다. 했더니 구조적 결함이 있다. 철거가 불가피하다. 판정이 됐다. 그럼 노후불량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안전진단하면 몇 년이 떠올라야 돼? 20년에서 30년. 지자체가 조례로 다 달리 정하게 났기 때문에 시험에 몇 년이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냥 범위만 내요. 몇 년에서 몇 년? 20년에서 30년. 지났는데 뭘 해봤더니 구조적 결함이 있어 철거가 불가피하다 판정이 되면 노후불량 오겠다 이 뜻이에요. 이제 기억할 거는 이겁니다. 아까 남은 기간 동안 그 개보수하는 비용 비교할 때 몇 년? 40년. 안전진단은 몇 년?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조례가 정한 기간. 그 두 개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여자애가 뭐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써는지.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건축물이 노후되어 안전성, 사용성에 문제가 우려되어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로 정해진 기준, 위에 있는 4가지 기준에 맞으면 걔가 노후불량인데 걔가 한계가 있을 때 몰려있을 때 그 비율이 정비구역 지정 기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100개 동 중에 60개 이상 나오면 노후불량으로 봅니다. 근데 100개 동 중에 2동이 있어. 그럼 노후불량 정비구역 지정할 수가 없어요. 노후도가 60% 이상의 4m 미만 도로가 몇 미터 몇 프로 이상의 그런 조건을 갖춰야 정비구역 지정 해준다는 뜻이에요. 된 거죠? 자, 이제 다른 건 기억해서 몰라도 2개는 기억하는 겁니다. 자, 고개 들어보세요. 안전진단 하려면 몇 년? 그렇죠. 20년에서 30년.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이거 철거하고 개보수하는 비용하고 철거해서 신축하는 비용 중에 이게 개보수 비용이 더 크대. 몇 년 남은 기간 동안? 40년. 그럼 내가 27년 됐어. 그럼 몇 년 남은 거예요? 13년 동안 개보수 비용하고 신축 비용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효용 증가가 현재 있다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봐서 걔네가 많이 몰려있으면 무슨 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됐어요? 노후불량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뒤에 정비 기반 인석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